토마토 증권통에서 마련한 업종 마스터 그 두 번째 이야기, 오늘은 반도체 시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제는 하반기는 반도체다. K 반도체에 대한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은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산업은 정말 국가의 정말 근간이 되는 산업이자 오랜 기간 주식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톡톡히 해왔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다졌다는 분석과는 다르게 아직까지 이렇게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이 토마토홀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강의를 들으러 이렇게 모여주셨는데요. 오늘 저희 먼저 애널리스트 세 분의 강연이 준비되어 있고요. 강연 이후에는 그동안 정말 궁금하셨을 반도체와 관련된 Q&A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으로 해답을 꼭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섹션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 국내 생존 전략에 대해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혁중 부연구위원의 강연 들어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혁중이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원은 이제 국책연구원 중에 하나인데요. 대외 경제, 정치, 경제 이슈에 대해서 이제 특화를 하고 있는 연구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책연구원에서 이렇게 증권방송에 나와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흔하지 않은데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왜 반도체가 미중 패권 경쟁의 중심이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안보 차원의 중요성이 있겠습니다. 작년 22년 10월에 미국은 이제 중국에 대한 대대적인 수출 통제 조치를 단행했었고요. 그 수출 통제 조치 그 원문입니다. 그 원문의 일부를 제가 발췌를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이유는 이제 안보 차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슈퍼컴퓨터 혹은 선단 기술에 대한 접근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라고 이제 미국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면에는 경제적인 중요성도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이제 미국의 불만, 첫 번째는 제조 기반의 상실이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반도체 제조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동아시아 3개국으로 이제 반도체 제조에 대한 중요성이 이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국가 경제 및 안보의 취약점이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 불만은 반도체는 미국의 주력 수출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무역 수지 적자가 지속이 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의 18%인데 이게 상당히 큰 숫자입니다. 우리나라도 반도체 수출이 이제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20% 선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미국도 18%라는 거는 반도체가 핵심 수출 품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수입은 이제 더 심한데 이제 31% 전체 수입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31%이고 무역 수지 적자로 보면은 2%가 이제 반도체에서 이제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전체 적자 중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87%로 전체 적자에서 동아시아에서 발생하는 이제 적자가 87%로 상당히 큰 수준이어서 미국은 이제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수출 통제에서 반도체가 이제 핵심이 되었는지 생각해 보면 이것은 이제 미국의 공급망 상류에서의 강점에서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국의 약점이라고 하면 반도체 공급망에서 설계 그리고 반도체 제조 장비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약점을 이제 미국이 강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은 상류 그러니까 가장 윗선에 해당되는 이제 EDA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 툴이나 핵심 지재권 그리고 이제 로직 설계, 그리고 반도체 제조 장비에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갖지 못한 나라가 이제 중국이기 때문에 이 약점을 이제 파고든 게 수출 통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미국이 자신의 강점, 이 칼을 어떻게 휘두르는지, 이 칼이 혹시 녹슬 그런 위험은 없는지, 칼을 너무 많이 휘두르면 녹슬 수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지점이 보이는지 한번 검토해보고 중국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란 무엇이고 또 미국의 산업 경쟁력 강화 조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이제 산업 경쟁력 조치, 이제 반도체와 과학법 그리고 반도체 수출 통제 이 두 개를 보시면 이제 수단은 이제 공급망 상류의 경쟁력, 외교적 영향력,
그리고 이제 미국의 큰 국가 부채에서 나오는 보조금 동원, 거대한 내수 시장이 이제 크게 네 가지의 수단으로 볼 수 있고요. 수출 통제는 이 중에서 공급망 상류에 대한 강점과 외교적 영향력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산업 견제이고 또 다른 목표가 있는데 이제 미국의 제조 기반 확대가 있습니다. 이 제조 기반 확대를 위해서 반도체와 과학법 같은 이제 법령을 제정을 했었고요. 거대한 보조금을 동원을 하면 무역 분쟁의 이제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미국은 이제 강력한 외교적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WTO 상에서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를 해도 미국은 국가 안보에 대한 문제는 WTO 상에서 제기하지 말아라라고 이제 얘기하고 넘어갈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교적 영향력, 보조금 동원력, 거대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이제 미국의 제조 기반을 확대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반도체와 과학법 이제 보조금 전쟁의 도화선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고 여러 나라에서 이제 이와 유사한 이제 보조금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과학법 같은 경우는 거의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례가 없는 거대한 이제 보조금을 바탕으로 한 정책입니다. 세출 예산만 542억 달러 그리고 390억 달러의 직접 보조금이 들어갑니다. 직접 보조금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기업이 공장을 건설할 때 장비를 산다고 하면 그 장비에 대한 비용 지불도 정부에서 해줄 수 있게 되고 또 이제 건설 비용 같은 것들도 이제 국가에서 보조를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직접 보조금은 무역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하지 않는 것이 그동안 볼 수 있었던 현상인데 미국은 과감하게 이제 직접 보조금을 동원을 했었고요. 이와 별개로 이제 세입 예산 측을 보면 투자세액 공제 25%도 이 반도체 과학법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법은 중국 견제에 대한 내용 담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보조금 수혜 기업은 대중국 투자가 이제 10년간 금지가 되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이제 중국도 이제 직접 보조금을 많이 이제 부과하는 많이 이제 주는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데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를 통해서 2025년 반도체 자금률을 70%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그 목표 달성은 좀 요원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이제 중국이 취하고 있고 그 외에도 뭐 유럽, 일본, 인도 그리고 제가 쓰지 않았지만 대만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의 이제 수출 통제 후에 그에 대응해서 대만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을 이제 뒤따라서 경쟁적으로 반도체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제 일어나고 있고 특히 보조금이 많이 주어지고 있는 미국에도 여러 투자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TSMC의 애리조나 공장도 지금 이제 투자가 들어가고 있고 삼성전자 텍사스 오스틴에도 추가 투자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국가 직접 보조금 투입된 건 아니지만 이제 반도체 산업에 약 340조 원 가량의 이제 투자가 이제 민간 차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적극적인데 이제 TSMC의 공장을 이제 일본으로 이제 유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든 합작 투자 법인이 JASM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 수준은 높지 않습니다. 20에서 28나노 그리고 월 웨이퍼 5만 5천 장. 그래서 TSMC 같은 경우는 이제 10만 장 이상이 되면 기가팹이라고 해서 이제 대규모 공장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월 웨이퍼 규모는 5만 5천 장이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제 큰 이제 투자비가 들어가게 되고 이에 대해서 약 40% 정도를 이제 일본 정부가 이제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장기간 학습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수출 통제는 이제 작년 10월에 있었던 게 큰 주목을 받았지만 이 전에도 미국은 오랫동안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최소 이제 오바마 정부 때로는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이제 중국의 이제 슈퍼컴퓨터들 뭐 그때 유명했던 이제 티앤허 원투에 대한 이제 슈퍼컴퓨터들이 이제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구체적인 조치는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CPU, GPU 같은 것들의 공급을 차단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 효과를 낳았느냐? 이 정책은 제 생각에는 좀 실패한 정책입니다. 일단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는데 미국 회사 AMD가 이제 중국의 수곤과 같은 기업들과 합작을 해서 CPU를 개발을 하게 되고 또 두 번째 한계로는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제 현재까지 2023년 현재도 500대 전체 슈퍼컴퓨터 중에서 162개가 아직 중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자체적으로 슈퍼컴퓨터를 제조할 어떤 자급화에도 이제 성공을 했었는데 결국 이런 성공을 할 수 있게 도와준 게 누구냐? 미국이다. 오히려 이렇게 이런 역설적인 현상으로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나아갔습니다. 이제 화웨이나 IT 기업, 그러니까 슈퍼컴퓨터가 아니고 더 넓은 광범위한 기업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이제 위협을 줄 수 있다.
라고 이제 판단을 했었고요. 또한 대중 강경 노선을 통한 정치적 이득을 추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직접 제품 규칙 같은 것들도 동원을 해서 화웨이에 대한 사업에 타격을 주었었고,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한계라고 굳이 뽑자면 이제 전체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타격은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전체 공급망에 대한 타격을 주려면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바이든 정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 수출 통제 여기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 이제 중국 내 제조 시설 통제, 그리고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그리고 미국인의 중국 내 제조 시설 지원 금지, 슈퍼컴퓨터 통제를 더 확장하는 방식으로 해서 기존에 있었던 정책에서 실패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중국의 반도체 산업의 이제 경쟁력을 알아보고 중국의 대응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 공급망 차원에서 보면 이제 강점은 이제 소재랑 이제 웨이퍼 가공, 패키징이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소재 같은 경우도 뭐 이제 불화수소 같은 게 옛날에 이제 2019년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 통제를 때릴 때 이제 민감한 부분이었는데 그 상당 부분이 중국으로 대체가 되었고, 또 이제 재미있는 거는 대만 같은 경우는 일본한테 수출 통제를 받지는 않았지만 대만도 현재 많은 부분을 이제 중국에서 불화수소를 들여오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이제 웨이퍼 가공, 특히 이제 아날로그나 레거시 반도체 부분에 이제 강점이 있고 패키징 점유율도 꽤 높은 편입니다. 근데 약점이 있다고 하면 바로 반도체 설계와 제조 장비에 대한 세계 시장 점유율이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이제 중국 반도체 제조 장비 이제 자금률이 나와 있는데 여러 분야에서 자금률이 아직 충분히 높지 않은 상황이고, 좀 허들이 좀 낮다고 할 수 있는 뭐 PR 스트릭 같은 분야는 높지만 이온 주입 같은 분야를 보시면 이온 주입 같은 분야는 이제 미국이 이제 특별히 이제 강한 부분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이 아직 자금률이 좀 낮기 때문에 수출 통제와 같은 것들을 이제 극복하고 자급화 노력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온 주입과 같은 분야에 대한 자금률을 높이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과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수출 통제는 이제 어떤 영향을 이제 끼쳤는가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국 장비 수입 감소가 예상이 되실 텐데요. 실제로 이제 그런 현상이 이제 무역 통계에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을 이제 비교해 보면 이게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는데요. 중국은 수출 통제를 받았고 한국은 수출 통제를 받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두 국가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반도체 제조 장비 수입이 늘고 줄었는지 비교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출 통제 전을 이제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수출 통제 후를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제 비교를 이제 해볼 수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업황 악화가 있었지만 반도체 제조 장비 수입이 2%로 이제 미미하게 이제 늘어난 상황이었고, 중국은 오히려 이제 22%로 이제 반도체 제조 장비 수입이 감소했습니다. 생산을 하려면 인풋이 있어야 됩니다. 인풋이 줄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반도체 산업 전체에 대한 아웃풋도 이제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 품목별로 어떤 나라로부터 이제 의존을 많이 하는지, 의존 관계가 변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데, 뭐 열처리, PVD, 건식식각, 뭐 이온 주입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점유율이 감소하는 이제 그런 현상을 볼 수 있고, 특히 뭐 PVD 같은 분야를 보시면 이제 미국 점유율은 크게 변한 것 같지는 않지만 뭐 싱가포르 점유율이 이제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는 이제 미국 반도체 제조 장비 회사들의 주요 생산 기지이기 때문에 싱가포르의 점유율 감소는 이제 미국의 점유율 감소로 이렇게 같이 동치시켜서 이제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반대로는 뭐 스위스, 영국의 점유율이 증가를 했는데 이제 PVD 공정 같은 경우에 진공 상태에서 이제 공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진공 시스템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진공 시스템의 이제 강국들이 스위스와 영국, 그다음에 뭐 독일과 같은 국가들입니다. 특히 이제 스위스와 이제 영국의 점유율이 크게 이제 증가한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건식식각, 기타 식각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과 대만의 점유율이 증가를 해서 일본과 대만이 어느 정도 이제 반사 이익을 얻은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이제 이온 주입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이 분야에서 강한데 미국의 점유율이 이제 좀 큰 폭으로 감소했었고 대신에 이제 일본과 대만산 장비에 대한 점유율이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열처리 장비 같은 경우는 한국이 점유율이 증가했기 때문에 한국이 반사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열처리 장비 쪽에서도 이제 강자라고 할 수 있는
그 히타치 고쿠사 일렉트릭의 자회사가 이제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산 기지가 한국에 있는 측면이 반영이 돼서 한국의 점유율이 증가하지 않았나 이제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 외 나머지 분야 같은 경우는 한국 점유율이 크게 증가한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크게 이렇게 반사이익을 얻은 이제 그런 측면은 없고 대신에 일본이나 대만 장비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좀 반사이익을 얻은 측면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중국은 지역별로도 이제 외자 기업이냐 중국 기업이냐 이렇게 진출해 있는 상황이 다릅니다. 따라서 이제 지역별로도 저희가 들어가서 이제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외자 기업 위주 지역이라고 이제 써 있는 곳들, 이제 산시성, 뭐 랴오닝성, 푸젠성, 그다음에 장수성이 이제 있겠고요. 그다음에 중국 기업 위주 지역은 뭐 SMIC나 YMTC, CXMT가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뭐 베이징, 상하이, 안후이, 후베이성 이제 이런 지역입니다. 뭐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중국 기업 위주 지역들이 좀 타격을 크게 받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또 특히 뭐 CXMT가 있는 안후이성 같은 경우, 이제 CXMT는 디램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수입액이 월 평균 80% 감소한 그런 측면을 볼 수 있고, 또 이제 YMTC가 있는 후베이성 같은 경우는 이제 신기하게도 장비 수입이 좀 늘었는데 이 세부 내역을 보면 미국 점유율이 이미 6%로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정보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장비에 대한 의존도가 좀 낮은 상황이었고 이미 낮은 게 더 낮아졌습니다. 2%니까 거의 미미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최근 통계 가장 3월 것까지 보면은 거의 뭐 0% 수준으로 이제 장비 수입액이 아주 크게 미국 점유율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싱가포르는 거의 한문과 같은 국가인데 반도체 제조 장비 측면에서 보면 싱가포르 점유율도 20에서 3으로 많이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지역을 보시면 이제 그 외 지도에서 칠해지지 않은 곳들이 이제 기타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날로그나 레거시 반도체를 만드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장비 수입이 23%로 꽤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점유율에는 이제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저는 이해되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출 통제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미국산 장비를 굳이 안 쓸 이유는 이제 없고 장비 수입도 이제 크게 늘어서 이제 중국의 생산 역량이 앞으로 이제 이런 아날로그나 레거시 반도체를 만드는 이제 기업들 위주로 집중이 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반도체 수출 통제에 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두 가지를 평가를 해서 기준선을 넘을 경우에는 수출 통제 대상이 됩니다. 중국으로 수출할 수도 없고 그 중국 기업이 이제 위탁 생산을 의뢰를 해도 뭐 삼성전자나 TSMC에 의뢰를 해도 만들어주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기준이 있냐면 이제 연산 성능과 양방향 교진 속도 이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연산 성능이라는 거는 1초에 몇 조번 계산할 수 있는지 저희가 TOPS라고 해서 테라 오퍼레이션 퍼 세컨드를 이제 매저를 하고 테라가 조입니다. 만약에 256조 번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 숫자를 이제 하나 이제 세이브를 하고 이제 한 번 숫자를 처리할 때 몇 비트 이상 이제 계산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큰 숫자를 계산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이제 매저를 합니다. 그래서 32비트 뭐 플로팅 포인트였다 하면 32 곱하기 256을 해서 나오는 숫자가 4,800 이상이면 수출 통제 대상이 됩니다. 양방향 교진 속도도 보게 될 텐데 여러 개의 그래픽 카드를 묶어서 계산을 하면 그래픽 카드 간의 교진 속도가 이제 빨라야 이제 연산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양방향 교진 속도가 600GB per 세컨드 이상이면 이제 수출 통제 대상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개의 그래픽 카드를 이제 비교를 했는데요. 이제 이 수출 통제 선이라는 거는 엔비디아 A100을 어느 정도 상정해두고 만든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100이 바로 이 양방향 교진 속도와 연산 성능을 미세하게 이제 넘어가는 이제 그런 이제 그래픽 카드인데 A100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 통제 대상이고 이제 비런 테크놀로지라는 거는 이제 중국의 이제 설계사입니다. 그래픽 카드 설계사 같은 경우는 BR104를 처음에 공개를 했다가 수출 통제가 나오고 나서 BR104P로 새로운 이제 그래픽 카드를 이제 만들었는데 보시면 이제 연상 성능은 그대로 두고 양방향 교진 속도를 미세하게 600보다 아래로 낮추는 이제 방식으로 수출 통제를 우회하는 이제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 상황을 보면 TSMC는 아직까지는 이제 비런 테크놀로지와 다시 협력 관계를 이제 재구축했다라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없어서 TSMC는 위탁 생산을 보류한 상황으로 보이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기업이니까 좀 자유로운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중국용으로 이제 A800이라는 반도체를 만들어서 양방향 교진 속도만 살짝 낮추는 방식으로 중국용 그래픽 카드를 이제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중국과 이제 위탁 생산 업체 간의 이제 협력 관계가 좀 단절될 수밖에 없다.
공급은 이제 설계 측면에서 공급은 미국 기업 위주로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결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장비 수입 측면, 그다음에 이제 첨단 반도체 측면 이제 이렇게 두 개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제가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대응도 이제 중요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는 대만, 한국, 뭐 중국 모든 나라가 다 수출 통제에 대응하는 어떤 방식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공급망 상류에서의 강점이 없으면 강점이 없는 나라는 강점이 있는 나라의 정책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근본적으로는 이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이제 그런 정책을 펴야 하고 2023년 양회에서도 이제 경제 안보 전략의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반도체였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또 그동안 이제 막대한 보조금을 주었지만 아직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지 않은 분야들이 있습니다. 노광 같은 분야들은 성과가 나지 않았는데 이런 이제 분야들에 대한 이제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라는 것이 최근 중국 정부에서 보여지는 스탠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수의 이제 기업에 조금 더 보조금 사용에 대한 이제 자율성을 주는 방식으로 이제 중국이 보조금 정책 운용에 전환을 좀 시도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취약점을 이제 개선을 하는 이제 정책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계 파트에서 중국이 약점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설계에 대한 이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이제 얼마 전에 3월에 이제 발표된 바 있습니다. 또 이제 다른 보복 조치들이 이제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제 핵심 광물, 그러니까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이겠지만 핵심 광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 이제 반도체 밸류체인 상류에서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류에 대한 강점을 바탕으로 핵심 광물에 대한 이제 수출 통제와 같은 조치들이 이제 등장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중국의 한계가 있는 게 이제 수출입선이 이미 이제 다변화가 돼 있고 특히 이제 수입국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바게닝 파워가 이제 광물을 사는 구매자 쪽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중국이 미국처럼 핵심 광물 측면에서 이제 과감한 조치를 취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마이크론에 대한 이제 제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당국이 이제 마이크론에 대한 이제 그 보안성 검토에 착수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이제 배워온 측면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수출 통제를 하기 전에 시동을 걸기 전에 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이제 화웨이나 이제 하이실리콘에 대한 보안성 검토가 있었는데 그 보안성 검토 이제 후에 이제 그 중국의 화웨이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조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중국의 보안성 검토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이제 중요하겠지만 보안성 검토 결과에 따라서 뭐 마이크론 제품을 중국 시장에 뭐 들어오지 않는 뭐 이런 결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채우지 말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보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기존의 미국의 수출 통제 방식과는 좀 괴리감이 크기 때문에 진짜 이게 진짜 미국 정부 전체의 생각인지는 저희가 좀 유보적으로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정책을 취한다고 해도 과연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웠다고 이제 우리가 검증할 수 있을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보도의 현실성에 대해서는 조금 그 유보적인 입장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도체 산업과 유관 섹터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간단하게 영향 및 전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망을 하기 전에 일단 미국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먼저 이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전망을 하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바이든으로서는 이제 재선 이제 도전하겠다고 이제 밝혔는데 이제 재선을 하려면 지지율 반전이 일단은 필요합니다. 뭐 지금 지지율 같은 경우는 역대 미국 대통령에 비해서 뭐 그렇게 많이 낮지는 않다고는 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지금 지지율이 그대로 쭉 가면 이제 재선에 성공한다라고 저희가 이제 보장은 할 수는 없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가 이제 바이든과 이제 비슷한 정도의 지지율이었는데 이 지지율이 정체가 되면 이제 재선에 실패하는 이제 모습을 보였었고 뭐 베락 오바마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바이든보다는 지지율이 높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재선 이제 시점에 다가올 때 이제 지지율이 50% 선을 회복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고 부시는 아무래도 9.11 테러 이런 게 있었다 보니까 좀 특이 케이스긴 한데
좀 지지율이 높았다가 떨어지는 이제 형국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지율이 떨어져도 50% 정도는 넘겨야 재선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42% 지지율 가지고는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한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과감한 정책이 더 필요합니다. 유권자의 마음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한데 선택지는 두 개입니다. 예산 투입이 필요한 정책 아니면 대통령이 직접 독단적으로 행할 수 있는 행정 명령들 두 가지인데 일단 대규모 예산 투입하는 재정 정책은 이제 미국 재선 전에 이제 등장하는 단골 이슈지만 지금은 등장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공화당 간에 이제 의제 충돌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있고 또 의회 이념의 양극화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민주당 의원은 점점 더 민주당스러운 정책, 뭐 경제적 재분배를 찬성하는 정책, 공화당 의원은 점점 더 공화당스러운 정책을 이제 펼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이제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간의 정책 의제에서 한 발짝 물러나는 양보가 없으면 법안에 어떤 법안이 양원을 통과한다라고 기대하기는 조금 이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화당 발의 법안이 이제 하원을 통과하고 뭐 어찌저찌 상원을 통과했다고 쳐도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 이제 연정을 통해서 예산 동반 법안을 이제 마련을 하면 이미 양보한 정책이기 때문에 정치적 이득이 이제 그리 이제 크지 않을 것 같다. 제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은 상원과 행정부는 일단 장악한 상황이지만 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공화당이 장악을 했고 특히 하원이 미국에서 중요한 이유가 이제 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예산과 관련된 법안들은 이제 보통 하원에서 발의를 하게 됩니다. 상원에서 발의를 하는 거는 좀 전통에서 어긋나는 측면이 있고 또 헌법에도 위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원을 누가 가지냐가 중요한데 하원을 이제 공화당에서 주도권을 가진 게 바이든의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또 이제 의회에서 통과되는 정책이 중요한 이유가 한국과 미국은 상황이 좀 다른 국가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예산 비법률주의를 추구하는 국가고 미국은 예산 법률주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법률주의 국가들은 의회나 국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위임하는 이제 행정부에 위임하는 사안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만약 행정부가 예산이 떨어졌는데 이것을 그 시한 안에 집행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의회에 소명하게 돼 있습니다. 한국은 예산이 정해지면 뭐 굳이 뭐 그 집행하지 않아도 뭐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집행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미국은 일단 의회에서 예산을 짜주면 그대로 반드시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예산 법률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의회의 역할이 중요한데 바이든은 이제 의회에서 이제 양원을 통과하는 정책은 이제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정치적 이득을 구해봐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떤 정책이 있느냐? 행정명령을 통한 정책이 그나마 현실성이 있습니다. 행정명령이라는 것은 기존에 통과된 법률이 있어서 그 법률이 대통령한테 주는 권한들이 있는데 그런 권한들을 이제 활용하는 정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기지출 승인이 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명분이 있으니까 이미 법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런 명분이 있는 부분에서 이제 지출을 이제 실행을 이제 해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그 외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재정 집행,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을 비롯해서 2022년에 바이든이 통과시켰던 그런 법들에 이제 의지하는 상황도 이제 고려를 해볼 수 있지만 이제 최근에 난관이 하나 생겼는데 공화당과 연방부채 상한선 합의에 아직은 이르지 못했습니다. 당장 이제 6월 1일까지 합의를 안 하면 이제 디폴트라고 해서 이제 채무 불이행 사태에 이제 빠질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 부분이 이제 먼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공화당은 공화당 나름대로 법안을 하나 이제 만들어서 하원을 통과시켰습니다. 주 내용은 이제 바이든의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게 이제 하원을 통과해서 이제 바이든을 이제 압박을 하고 있어서 재정 집행을 이제 크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유연성은 바이든 행정부에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수출 통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선택지가 있지만 바이든한테 남은 선택지는 좀 대통령이 유연하게 그리고 특히 유권자의 마음을 크게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출 통제입니다. 일단은 미국은 초당적으로 공화당, 민주당 양당이 중국에 대한 견제에 대해 이제 찬성하는 이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당한테 모두 어필할 수 있는 정책은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고 그 중에 가장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미국이 공급망 상류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제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이제 수출 통제와 같은 것들입니다. 아직 미국이 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2022년 10월 수출 통제도
정말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는 광범위한 수출 통제였지만 아직 미국의 카드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중간 선거 때 이제 11월 8일이 중간 선거였는데 이제 10월 7일에 수출 통제가 나옵니다. 한 달 전에 급박하게 수출 통제를 이제 만들었었는데 미국 뭐 반도체 산업 협회나 이제 기업들 입장을 이제 들어보면 우리와 충분히 상의를 하지 않았다. 영향 분석이 좀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급조된 법안이라는 느낌을 좀 줍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중간 선거 전에 이제 일단 급조하긴 했지만 재미를 본 경험이 이제 있기 때문에 2024년 그러니까 내년 대선 전에도 다시 한번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뭐 2024년 뭐 3월쯤까지 딱히 바이든이 뭐 큰 법안을 이렇게 통과시키는 그런 성공한 사례가 이제 없으면 이제 슬슬 이제 시동을 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시동을 거냐면 이제 각 기업에 공문을 보내는 식으로 여기서 is informed letter라고 썼는데 기업들한테 앞으로 내가 어떤 정책을 취할 거니까 미리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수출 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경고장 같은 걸 날립니다. 그 경고장을 날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출 통제에 대한 이제 조치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즈 인폼드 레터의 내용을 이제 명문화해서 이제 발표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내년 3월쯤부터는 좀 주의를 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딱히 바이든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는다면 이런 수출 통제는 언제든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위험한 부분이 HBM 메모리 같은 부분은 아직 이제 미국이 수출 통제 대상으로 넣지 않았습니다. 저번 수출 통제에서 미국이 그나마 좀 우리한테 배려를 해준 부분이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제 수출 통제 첨단 반도체 측면 같은 경우는 연산 성능하고 양방향 교신 속도 두 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얘기한 양방향 교신 속도는 램은 제외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램을 제외를 해줬기 때문에 HBM 메모리를 사용하는 첨단 반도체에는 큰 타격은 아직 없었는데 이 이슈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뭐 AI 반도체라고 우리가 소위 부르는 이제 AI 연구에 특화된 반도체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HBM 메모리를 쓰는데 미국이 정말 중국에 대한 이제 AI 연구에 대한 이제 타격을 가한다고 하면 HBM 메모리는 언제든지 다시 이제 꺼낼 수 있는 카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영국 회사들의 뭐 지재권을 사는 방식으로 수출 통제, 이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이제 이런 조치들도 이제 저희가 좀 볼 수 있었는데 앞으로 뭐 지재권 같은 경우도 이제 통제 범위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수출 통제 참여가 확대하는 것도 뭐 이미 이루어지고 있죠. 이제 네덜란드나 일본은 수출 통제에 참여할 예정이고 한국도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앞으로 유의 깊게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업종별로 영향을 간단하게 제가 4가지, 5가지 정도 준비를 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제조 장비 측면인데 단기적으로는 좀 이제 부정적일 수 있고 또 이제 리스크도 있습니다. 일단 쟁점이 뭐냐면 한국은 미국 장비의 대체제인가 보완제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됩니다. 대체제면 미국 장비를 안 사면 한국 장비 쓰면 되니까 이 부분은 이제 수출 통제에 대한 영향을 안 받는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 오히려 이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보완제라면 미국산 장비를 못 쓰면 반도체를 못 만드니까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수요도 이제 감소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약간 반도체 제조 장비 측면에서 이제 배드 뉴스라고 저희가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유한 경쟁력 확보한 분야는 뭐 반도체 수출 통제와 상관없이 계속 장비를 공급하면 되니까 이 부분은 이제 수출 통제에 크게 이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이제 있겠습니다. 일단 보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국 점유율은 이제 수출 통제 전후에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점유율이 감소했을 때 이제 반사이익을 얻은 국가는 이제 일본과 대만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미국산 장비와 한국산 장비는 이제 보완제 관계가 이제 성립을 한다. 반도체 공정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한 공정에 대한 수요가 늘면 다른 공정에 대한 수요도 이제 동반 증가하는 이제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는데 한국 장비는 특히 미국 장비와는 이제 보완제 성격이 커서 앞으로는 이제 수출 통제를 통해서 미국산 장비의 점유율이 줄면 사용이 줄면 한국 장비도 같이 이제 감소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물론 제가 아직 수출 통제 후에 이제 5개월 동안 만에 이제 변화를 보았기 때문에 더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단기적인 효과만 보면 보완제의 가능성이 크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레거시나 아날로그 반도체를 제조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도체 장비 수입이 크게 증가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전통적인 반도체 생산 지역으로 이제 수출선이 조금 이제 변경이 돼야 될 것 같고 이에 따라서 가격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 요구에 대한 동참에 대한 요구가 있는데 만약 동참하게 되면 이제 이에 대한 이제 악영향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여러 가지 반도체 기사를 내는데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이제 낸 기사 중에 하나가 수출 통제가 이제 1년이 유예될 것 같다. 이제 이런 이제 기사를 냈었는데 정말 수출 통제가 이제 1년 정도 유예가 된다면 이제 불확실성이 좀 줄어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타격이 조금 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아까 지역별 분석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중국 기업, 외자 기업이 있으면 이제 외자 기업들도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입이 이제 크게 감소했었고 또 특히 이제 미국산 장비 점유율도 같이 줍니다. 수출 통제 유예 기간을 받아서 장비를 반입을 할 수 있는데도 미국산 장비를 알아서 좀 안 쓰는 그런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보완제, 미국 장비의 보완제 성격을 하는 이제 한국 장비에는 좀 안 좋은 뉴스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과연 이제 각 국가 간의 점유율 변화나 이제 중국의 장비 수입 동향은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메모리 측면으로 보면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부정적인 뉴스일 수도 있고 또 이제 리스크도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쟁점은 미국의 이제 제도적 불안 요인이 해소가 되는가 안 되는가. 다행히 수출 통제 유예 기간을 1년 더 많이 준다면 그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장비 및 소재 수급 안정으로 이제 호재라고 이제 당연히 봐야 되겠고요. 또 특히 미국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캐파를 이제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적절한 선에서 연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과학법도 그렇고 미국의 의도는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을 교란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교란시키지 않도록 전통적 반도체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 부분도 살리는 이제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을 교란시킬 수 있도록 삼성전자, SK 하이닉스한테 수출 통제 유예 기간을 더 연장하지 않는 그런 전략은 취하지 않을 것으로 일단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이제 반도체 과학법의 이제 가드레일 조항이나 이제 보조금 수요 요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 요인도 저희가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되고 생산 기지 재배치가 장기적으로 이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규 투자로 인한 이제 비용이 이제 증가할 수 있겠고요. 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저희가 찾아보자면 이제 CXMT나 YMTC 같은 이제 후발 주자들이 좀 위협적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특히 YMTC 같은 경우는 200단 이상의 낸드 메모리를 이제 올해 초 2월쯤에 이제 발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협적인 후발 주자들의 추격을 차단하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수출 통제가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연산 성능이나 양방 균형 속도가 높으면 수출 통제 대상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수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AI 반도체 수요의 감소로 인해서 AI 반도체의 핵심 구성 품목인 HBM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이제 일부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제 리스크 요인은 이제 미국의 수출 통제 확대 가능성인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앞으로 이제 시장 규모는 작지만 AI 개발 등에 활발하게 쓰일 수 있는 구성품들에 대한 수출 통제로 이제 범위가 확대가 되면 이거 같은 경우는 메모리 제조사한테는 이렇게 좋은 뉴스가 아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수출 통제 원문을 보면 이제 integrated circuits other than volatile memory라고 해서 이제 비휘발성 메모리에만 이제 일단 해당이 되고 휘발성 메모리에는 일단 수출 통제에서 이제 제외가 됐기 때문에 뭐 D램, 뭐 램과 같은 부분들은 일단 수출 통제 대상 이제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를 판단할 때 들어간 요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개정하는 부담은 있지만 이거는 행정명령으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지율 반전이 지지부진하면 정말 마지막 순간에는 꺼낼 수 있는 카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파운드리 측면을 보면 이제 긍정적인 효과들이 이제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에는 이제 파운드리가 없기 때문에 이제 다소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이제 있고 또 반도체 과학법의 영향도 이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출 통제가 일단 이루어지면 중국 측 첨단 반도체 수요 감소로 위탁 생산이 축소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이 외에 다른 부분이 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SMIC 같은 이제 중국의 파운드리의 기술 수준도 꽤 이제 위협적인 수준으로 이제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뭐 7나노 이제 SMIC가 이제 그 DUV를 이제 이용해서 더블 패터닝으로 7나노 때까지 왔었다라는 이제 보도가 이제 있었는데 이제 이미 기술 수준이 꽤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 통제가 SMIC 같은 추격자를 좀 이제 방지해주는 추격을 방지해주는 이제 그런 효과를 가져온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반도체 과학법에서 이제 제공하는 보조금 혜택이 얼마나 이제 기업한테 실익이 되는지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데 여타 국가에 비해서 미국에서 반도체 제조 공장을 짓거나 제조 시설을 이제 운영을 하면 25에서 40% 정도 비용 측면에서 불리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TSMC 창립자는 뭐 50% 이야기도 하는데 일단 프로젝트당 5에서 15%를 이제 보조금으로 커버하는 게 반도체 과학법 보조금의 주 내용이고 또 여기에 이제 25% 투자세 공제가 있기 때문에 합하면 이제 어느 정도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뭐 물가 상승과 같은 이제 이슈가 있고 또 기업들의 이제 요구하는 정보 공개와 같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을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팹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긍정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중국의 모바일 AP 칩을 비롯한 반도체 설계사들 같은 경우에는 선단 공정에 대한 이제 기술 접근이 상당히 이제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중국에서 만드는 것은 거의 뭐 당장 단기간에는 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의 뭐 팹리스나 뭐 기타 이제 팹리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후발주자나 이제 경쟁자가 이제 없어진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또 미국은 계속 수출 통제 이후로 이 엔티티 리스트라고 해서 이 수출 통제 관리 대상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뭐 AI 반도체 개발, 중국 군사 현대화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과 연구소들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계속 선정을 하고 있고 앞으로 확장이 될 예정이다라면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동차 이제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 얘기하다 왜 갑자기 자동차 얘기를 하냐 좀 의아하실 수 있는데 저는 장기적으로는 수출 통제가 자동차 산업에도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도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 성능이 이제 ADAS라고 해서 이제 운전자 보조 시스템 성능 향상을 위한 이제 핵심 요소입니다. 제가 여기 로직 반도체 3대장을 뽑아왔는데 인텔 모비라이, 엔비디아 그리고 이제 AMD 자일링스 이렇게 세 가지 이제 기업이 있겠습니다. 모비라이 같은 경우는 이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현재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1단계에서 5단계로 보시면 알겠지만 점점 필요한 반도체의 어떤 성능이나 이제 수가 이제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비라이 측면에서의 이제 운전자 보조 시스템 5단계. 그러니까 5단계라는 건 운전자 개입이 아예 필요하지 않은 상황. 굳이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되고 운전자가 밖에 나가도 되는 상황을 이제 5단계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이제 그 모비라이에서 만드는 IQ5H나 IQ6H라는 반도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뭐 8개, 뭐 4개 이렇게 묶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연산력을 보면 이제 각 하나당 뭐 16 TOPS, 그러니까 1초에 16조 번 연산을 할 수 있고 여기에 이제 하나당 이제 한 번 연산할 때마다 8비트씩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수출 통제 선에 비해서는 한참 모자라는 이제 반도체 성능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동차는 별로 반도체 산업 수출 통제랑 관련이 없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오른쪽에 엔비디아를 보시면 엔비디아 토르 출시 예정 2025년 출시 예정인 그래픽 카드 혹은 이제 그 SoC가 있습니다. 이 SoC 같은 경우는 개당 TOPS가 2000입니다. 2000. T 플롭스기 때문에 플로팅 포인트 넘버를 2000조 번 1초에 계산을 해서 수출 통제선을 한참 넘어가는 그런 숫자입니다. 연산 성능만 보면 수출 통제선을 넘어갈 것으로 보이고 아마 이제 양방향 교신 속도가 중요할 텐데 이것을 아직 이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괜히 그래픽 카드를 2개 쓰지는 않을 겁니다. 2개 쓰면서 양방 교신 속도를 낮추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수출 통제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일단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엔비디아 공식 입장은 일단 엔비디아 토르는 수출 통제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만들었다라는 게 저는 공식 입장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괜찮지만 운전자 보조 시스템 성능이 향상이 되면 반도체 성능 계속 향상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SoC만 가지고 이제 반도체 이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이제 보조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 여러 개 묶어서 괜히 사용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 묶어 사용하는 건 어쩔 수가 없고 개별 반도체 성능도 이제 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이제 저는 보기 때문에 향후 이제 자동차 산업에서 사용하는 반도체도 우리는 그동안 자동차 산업에서 사용한 반도체가 저수준 반도체라고 사용을 하지만 앞으로 이제 수출 통제에서 얘기하는 첨단 반도체 요건에도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은 뭐 엔비디아가 비아디 비롯해서 여러 가지 중국 기업들과 이제 합작 프로젝트를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정말 자율주행 5단계까지 오면 이런 부분들이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모비라이 같은 경우는 수출 통제랑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이거는 모비라이에서 얘기하는 5단계가 엔비디아의 5단계와 다릅니다.
모비라이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라고 해서 로봇 택시와 같은 제한된 구역에서 운영하는 그 서비스를 이제 뒷받침하기 위한 이제 반도체를 현재 만들고 있는데, 모비라이도 당연히 완전 자율주행, 그러니까 진정한 5단계로 가려는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앞으로 이제 모비라이나 뭐 AMD 자이링스에서 사용하는 반도체 수준도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것처럼 이제 수출통제선을 상회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제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중국 외의 이제 OEM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중요해질 수 있는 이제 운전자 보조 시스템 성능 같은 부분에서는 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